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의 소도시에서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연히 고속도로 화장실에서 이 명언을 보게 되었는데 이 문장을 보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소개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제 부모님은 징그럽게 싸우시다가 저 고등학교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을 더듬어 보면 처음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가 사업하셔서 집도 넓었고 화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버지의 보증을 서시고 큰아버지가 연락이 끊기면서 아버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급속도로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층 집이 단층 주택이 되었고 마당이 사라지고 방 3칸에서 2칸, 급기야는 반자의 원룸에서까지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집이 망함과 동시에 살아갈 희망조차 잃은 아버지는 점점 술에 의존하시며 도박까지 하게 되었고 결국 두 분은 이혼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예전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어렵지 않게 요양원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를 다시 뵌 장소는 장례식장이었어요. 처음에 이혼하면서 아버지는 친척들에게 가서 도움을 받는다고 했지만 그 친척들은 다들 아버지를 반기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찜질방과 모텔을 전전하며 사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술을 매일 드셨고 술을 드시고 찜질방에서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는 친할머니와 고모가 계셨는데 저와 함께 온 엄마를 발견하시고는 지가 남편 죽여놓고 무슨 낯짝으로 왔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엄마가 그들에게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화가 너무 나서 제가 큰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지 이게 왜 엄마 때문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고모는 어린 게 대든다고 하며 저를 밀었고 그 모습을 본 엄마는 또 화가 나서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대판 싸웠습니다. 이게 아버지와 아버지 친척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았고 제가 원래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라서 대학교를 다니며 쓸데없이 돈 낭비를 하느니 빨리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 근처에 어지간한 회사에 다 이력서를 넣었고 그 결과 중소기업의 경리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년 정도 일하며 이것저것 자격증을 땄고 나이는 어려도 성실히 일한 경력과 자격증으로 꽤 좋은 중견기업의 경력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수도권이라면 어려웠겠지만 제가 사는 곳은 지방의 작은 도시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그래서 더 쉽게 이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8년간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지만 내 수중에 있는 돈은 8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밖에 못 모인 것을 보니 답답하더라고요. 저의 쥐꼬리만한 월급 모아서는 행복하게 살 수 없겠다고 생각하여 재테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자니 너무 어렵고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이 지역에 재테크 동호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가입했습니다. 그곳은 직장인이 퇴근 후 할 수 있는 부업이나 주식, 코인 등의 재테크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모임이었어요. 거기서 같이 재테크를 공부하면 저도 재테크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동호회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서는 서로의 이름과 나이 말고는 직장이나 연소득 같은 것은 아예 공개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순수히 재테크 과정과 결과만을 공유해야만 했습니다. 동호회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가 있었는데 그중 총무를 맡고 계신 분이 투자나 재테크, 부업에 대한 지식이 가장 많아 보였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고 그의 이름은 임윤호였습니다. 저는 재테크나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에 윤호 씨에게 많이 배웠고
윤호 씨가 알려줘서 안전한 회사의 장기 주식 투자는 물론 퇴근 후 부업도 하기 시작했어요. 윤호 씨의 추천대로 하니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여윳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윤호 씨에게 너무 고마워서 밥을 사겠다고 했어요. 밥을 먹으며 더 친해진 우리는 따로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고 결국 연인까지 되었습니다. 연인이 된 후 알았는데 윤호 씨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점점 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졌고 나이도 있으니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사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우리 집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빚보증 선 것부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와 산다는 이야기까지 했더니 윤호 씨는 고생 많았겠다고 하며 자신의 집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윤호 씨 역시 아버지의 빚보증 때문에 집안이 망했었다고 해요. 그 뒤로 우리 아버지처럼 윤호 씨 아버지도 술, 담배만 찾으시다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그 후 장남인 자신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부업하고 투자해서 지금은 2억 가까이 모았다고 합니다. 저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돈을 모은 윤호 씨가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했고 만나면 만날수록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윤호 씨는 절대 쓸데없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가계부까지 쓰며 돈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했습니다. 저는 물건을 살 때 그냥 보이는 데서 사는 반면 윤호 씨는 최저가를 찾아서 샀고 저는 그런 모습이 멋져 보였어요. 또한 만날 때마다 주식이나 재테크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었고 저는 이전에는 경제 개념이 없이 모으기만 했지만 윤호 씨와 만나면서 경제 개념도 꽤 생기고 푼돈을 모아 목돈으로 돈을 불리는 재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윤호 씨에 대한 제 마음도 더 깊어졌어요. 이런 사람과 평생 함께하면 배울 점도 많고 옳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윤호 씨 역시 제가 싫지는 않았는지 먼저 결혼하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예비시댁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떨리는 마음으로 예비시댁에 들어섰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비닐봉지, 먹던 물병이 가득 있었고 정말 여기가 고물상인가 싶었어요. 제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자 예비 남편은 우리 엄마가 알뜰하게 사신다며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게 줄 음료수를 준비하시며 우연히 냉동고를 보게 되었는데 냉동고에는 엄청난 식재료들이 얼려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 엄마 또한 넉넉하지 않은 형편 때문에 쉽게 물건을 버리지 못하시고 다 모아두고 사셔서 예비 시댁의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식사 후 아들과 결혼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둘이 잘 살아보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제가 가진 돈이 많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도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지는 않으니 예물 예단 다 생략하고 그냥 둘이서만 잘 살아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견례도 잘 진행되었고 어렵지 않게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일단 우리가 가진 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려다 보니 원룸밖에 살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둘만 있으니 원룸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원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여전히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집안이 정리되고 결혼 후 둘이서 함께 처음으로 맞는 주말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으니 경제 지식이 더 많은 자신이 직접 제 월급과 모은 돈 관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부부는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이고 제 돈이 남편 돈이고 남편 돈이 제 돈이라는 생각에 알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이어서 앞으로 경제 지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과금, 식비, 생활비 같은 것들은 남편이 가계부를 쓰고 함께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양가 어머니에 대한 용돈은 매달 똑같이 들이되 각 가정에서 나가는 경조사 비용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경제권을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의 카드로 생활했어요. 또한 퇴근 후에는 같이 부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절약하고 이렇게 생긴 돈으로 안정적인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하거나 저축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우리는 돈을 불리고 불려서 방 2칸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구축이기는 했지만 내부는 인테리어가 다 된 집이라 아주 깔끔했어요. 여전히 저는 남편의 카드로 생활하고 있었고 가끔 예상치 못한 큰돈이 지출되면 남편이 뭐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황을 이야기하면 남편도 수긍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며칠째 건조주의보가 발령될 정도로 매우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어요. 당시 우리 시댁은 산 바로 밑에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댁 바로 뒤에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금세 잡힐 줄 알았던 산불은 점점 더 커졌고 위험하다고 느낀 시어머니는 안내방송에 따라 귀금속과 중요한 것만 챙겨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우리 집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다행히 시댁 바로 옆에서 불길이 잡히기는 했지만 시댁 창고가 불이 탔어요. 시어머니가 물건을 절대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라 집에 물건이 쌓여 있어서 창고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아주 많이 오래된 물건부터 흔히 쓰는 플라스틱 물병까지 온갖 잡동사니가 한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이 타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속상해했지만 저는 그래도 창고만 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창고에 이것저것 물건은 많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쓰레기 같아 보였거든요. 어쨌든 완전히 불길이 잡힌 후 시댁에 가보니 불을 잡는다고 시댁을 향해 물을 뿌리는 바람에 집이 엉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집이 정리될 때까지 우리 집에서 함께 있자고 했어요. 그 뒤로 우리가 회사에 출근해 있는 오전 오후에는 시어머니와 동네 사람들이 집을 정리하고 저녁에는 저와 남편이 조금이라도 집 정리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당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버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온 뒤로 냉장고에는 음식물 쓰레기인지 뭔지 모를 것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필요 없는 것 같아 제가 버리려고 하면 나중에 다 먹는다며 절대 못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일주일 후에도 그대로였고 결국 쉰내가 나거나 상해서 음식을 버려야만 했어요. 하루는 시어머니가 밖에서 플라스틱 생수병을 하나 들고 왔고 저는 당연히 쓰레기라고 생각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버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생수병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버리면 어떡하니? 너는 참 애가 아낄 줄도 모르고 내가 지난 한 달간 네가 살림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펑펑 쓰고 살더라. 양치할 때도 왜 쓸데없이 물을 버리니? 그리고 집에서 샤워할 거면 빨리 해야지. 10분씩이나 샤워하는 게 말이 돼? 게다가 뜨거운 물로 말이야. 이제는 봄이니까 찬물로 그냥 샤워해도 되잖아.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다. 앞으로 내가 너 옆에서 살림을 가르쳐야겠다. 그래, 좀 배워. 나보다 엄마가 더 많이 아끼시고 사시니까 엄마한테 아껴서 살림하는 법 좀 배워. 가만 보면 너는 정말 막 쓰고 살아. 땅을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시어머니와 남편은 같이 저에게 낭비하며 산다고 구박을 해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의 씀씀이가 해프다고 걱정하며 한 달 만에 시댁이 다 정리되었음에도 우리 집에서 계속 사셨어요. 그러면서 제 생활 하나하나를 지적했습니다. 씻을 때도 정확히 5분이 지나면 빨리 나오라고 불과 보일러를 꺼버렸어요. 쓰레기도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벌레가 생길 것 같아 대충 다 차면 버렸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못 버리게 했고 발로 꾹꾹 눌러서 쓰레기 봉지가 터질 것처럼 돼야 버렸습니다. 쓰레기 봉지에서 냄새가 나서 대충 채우고 몰래 버리려고 하면 쫓아와서 안 된다고 성화이셨어요. 음식을 할 때도 가스불은 조금만 켜라고 하고
설거지도 항상 찬물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엄마한테 생활의 지혜를 배우라며 더 난리였어요. 그나마 제가 회사 다니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마주치는 시간이 저녁뿐이라 다행이긴 했네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달 후 시댁이 완전히 정리되어 드디어 집에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가자마자 저는 냉장고와 냉동고에 있던 정체 모를 음식들을 다 정리했어요. 남편은 이걸 아깝게 다 왜 버리냐고 했지만 음식들이 다 상하고 냄새 나는 것을 보고 빨리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가시고 얼마 후 회사에서 일하는데 친정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붕에서 물이 조금씩 새서 장마가 오기 전에 지붕 공사를 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인 2주일 정도만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당연히 엄마를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집에 저만 사는 것이 아니기에 일단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 좀 해보고 집에 가서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고작 2주일인데 생각까지 하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에 조금 서운했습니다. 만약 반대의 상황이라면 저는 일말의 고민도 없이 당연히 집에서 머무시라고 할 것이에요. 물론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당연히 그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졌는데 남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저는 남편에게 엄마 집이 공사할 동안 우리 집에 계시는 것에 대해 다시 물었어요. 안 그래도 회사에서 생각해 봤는데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려면 생활비를 조금 받아야 할 것 같아. 2주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서 먹고 주무시고 씻으시잖아. 생활비라니? 엄마도 출근하셔서 그래봤자 저녁 때일 뿐인데 무슨 생활비씩이나 받아. 그렇게 따지면 어머님도 한 달 넘게 계셨는데 그때도 생활비 받아야 공평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화재로 도무지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아서 우리 집에 어쩔 수 없이 오신 거고 장모님은 그럴 정도는 아니잖아. 그 집에서 계실 수는 있는데 단지 먼지가 날린다는 이유로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장모님 때문에 너는 몰라도 나는 불편한 그런 걸 감수해야 하니 당연히 생활비는 받아야지. 그리고 어머니가 물론 저녁 때만 계시기는 하지만 매일 적어도 2번은 씻으실 테고 씻는 동안 사용될 수도세, 가스비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우리는 그동안 친정과 시댁이 다 집에서 20분 거리라 친정이나 시댁에서 잠을 자본 적도 없었고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나 엄마가 주무신 적도 없었습니다. 다들 집이 코앞인데 왜 굳이 남의 집에서 자느냐고 하시며 명절에도 요리할 때만 모이고 집은 각자 집에서 편하게 잤어요. 그런데 결혼 후 처음으로 엄마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겠다는데 가스비며 수도세를 받아야 한다는 남편의 말이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더 따지려던 찰나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근무하시는 요양원 근처에 살고 계시는 이모 집에서 공사할 동안 계시기로 했답니다. 아무래도 거기가 더 가깝기도 하고 마음도 편할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다행히 이 문제는 일단락 되기는 했지만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와 남편은 왠지 모르게 어색해지고 서먹해졌어요. 그렇게 서먹하게 지내다가 제 생일이 왔습니다. 우리는 아직 마음의 앙금이 풀어진 상태가 아니라 그냥 제 생일도 조용히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케이크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을 포장해 왔더라고요. 같이 음식을 먹으며 남편이 하는 말이 저번에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지낸다고 했을 때 그리 말한 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계속 하나 보여서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에게 말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해요. 이혼 안 당한 게 다행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고 저 역시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몸이 이상해서 임신 테스트를 해보니 2줄이 떴어요. 제게 아기가 생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돈을 좀 더 모으고 아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생긴 아기에 조금 당황했어요. 그래도 저도 남편도 우리의 이세가 생긴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기가 처음 생기면 좋은 옷과 신발을 새 것으로 사주잖아요. 남편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어차피 아기가 금방 크기 때문에 좋은 옷을 사줘봤자 얼마 입지 못한다고 하며 여기저기서 중고로 옷을 엄청 받아왔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성별조차도 모르는데 집에 베넷 저고리부터 초등학생이 입을 만한 옷까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다고 옷이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물론 한두 개는 브랜드 옷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래지고 허름한 옷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우리 아기에게 어떻게 이 옷을 입히냐고 하니 집에서만 입히는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또한 아기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은 유모차, 아기띠 같은 물건들은 다 중고거래나 아는 사람이 쓰던 것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받아오니 집이 창고 같아졌어요. 이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한 언니들은 남편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며 알뜰살뜰해서 참 좋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입덧이 시작되었어요. 밥 냄새, 김치 냄새만 맡아도 속이 너무 안 좋았고 음식 생각만 해도 속이 울렁거려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했습니다. 게다가 병원에서는 유산의 위험이 있다고 하며 집에서 절대 안정을 취하라고 했어요. 심한 입덧에 유산의 위험으로 저는 오래 다니던 회사를 어쩔 수 없이 관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입덧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친정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김밥만 먹었다며 혹시 모르니 김밥을 먹어보라고 사다 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못 먹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신기하게 김밥은 또 잘 먹히더라고요. 한동안 계속 먹지 못하다가 김밥이라도 먹으니 살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집에 있다가 김밥을 남편 카드로 주문했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 카드를 왜 썼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했길래 김밥이 먹고 싶어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집 있으면서 무슨 김밥을 시켜 먹냐며 그럴 바엔 그냥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저도 어지간하면 밥을 먹는데 밥 냄새만 맡아도 구토하는데 어쩌라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밥을 몇만 원치라도 샀으면 남편의 이런 반응을 이해하겠지만 김밥으로 결제된 금액이 기본 주문 금액 10,000원에 배달료 3,000원 붙어서 고작 13,000원이었어요. 13,000원이 아주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내가 입덧 중에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김밥이라 주문한 건데 이게 그렇게 짜증을 낼 일인가 싶었고 남편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김밥이 와서 먹기는 했지만 그 뒤로는 남편의 눈치가 보여서 김밥을 먹지 못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입덧도 시간이 흐르니 잠잠해졌습니다. 입덧이 지나고 나니 이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임신도 안정기에 접어들며 의사 선생님이 슬슬 움직여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으며 책도 읽고 집안일도 하며 있는데 남편이 집에만 있지 말고 주식 투자를 해보라고 했어요. 원래 우리는 주식 투자를 장기 투자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단기로도 투자를 많이 한다며 한번 공부하며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되지 않던 컴퓨터도 최신식으로 바꾸고 자신의 주식 계좌를 알려준 후 저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준 500만 원으로 단기 투자를 시작했어요. 도박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잘 되었고 그렇게 단타로 번 돈으로 남편에게 화재로 타버린 시댁의 창고를 다시 만들어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안 그래도 시어머니가 참고 없어서 불편해했는데 잘했다고 하며 시댁의 창고를 짓기 위해 업체를 선정하고 시댁은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창고가 완성되는 날 저와 남편은 소고기를 들고 시댁에 갔고 시어머니는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창고도 다시 만들어주고 아주 기특하네. 우리 아들이 역시 최고야. 어머니, 이 돈은 제가 집에서 주식해서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칭찬 좀 해주세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주식을 해서 이런 창고를 사들여? 집에 있으면서. 제가 남편이 준 500만 원으로 주식 투자해서 돈을 이렇게 불렸어요. 그치, 여보? 그래봤자 다 내 돈으로 한 건데 뭐. 그니까 내가 한 거지. 엄마, 우리 고기나 먹자. 저는 남편의 말에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이 건네준 5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은 맞지만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은 평일 9시부터 3시 반까지로 남편은 회사에 가 있을 시간이에요. 폰뱅킹을 아예 하지 않는 남편은 그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 돈을 불린 것은 오로지 저 혼자 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창고를 먼저 짓자고 제안한 것도 저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는 최소한 그동안 수고했다, 고맙다는 긍정적인 말은커녕 오로지 남편만 챙기는 시어머니와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돈으로 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날 먹은 고기는 기분 탓인지 정말 고무 같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고기가 엄청 맛있다며 고기와 함께 술을 먹었고, 남편은 시댁에서 술 먹다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만취해서 누워있고 저는 옆에 있는데 남편의 핸드폰에서 자꾸 무슨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뭔가 하고 보니 남편이 코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인은 아예 해본 적이 없어서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액이 마이너스로 찍힌 것을 보니 뭔가 잃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투자한 금액이 꽤 컸습니다. 저와 결혼 전에 모았던 돈 2억을 다 코인에 투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어차피 자신의 돈이니 제가 뭐라고 할 것은 없었지만 문제는 그 코인이 폭락하고 대부분 잃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면 차라리 다른 일에 쓰지 혼자서 쓰다가 돈은 다 날렸다는 것에 너무 속상했어요. 다음날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코인하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왜 그걸 몰래 봤냐고 난리쳤고, 저는 남편에게 부부인데 코인에 투자한 사실도 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결혼 전에 번 돈으로 하겠다는데 왜 그리 난리냐고 오히려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였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남남처럼 말도 잘하지 않고 지냈어요. 뉴스에서 코인 이야기가 나오면 남편은 표정이 어두워지고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안 오는지 새벽에도 일어나서 생수를 마시고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을 보니 저도 답답했고 점점 제 표정도 좋지 않아지는 것을 본 친정엄마는 저에게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실을 말했고 엄마는 저에게 1,000만 원을 건네며 필요할 때 쓰라고 하셨어요. 엄마에게 돈을 받기 너무 죄송해서 거절했지만 여자도 돈이 조금은 있어야 한다며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답하게 살던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아파서 깼어요. 뱃속의 아기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다니던 산부인과에 바로 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에 진료받으면 진료비가 더 비싸다며 아침에 진료 시간에 맞춰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배가 아픈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당장 병원에 가고 싶어서 콜택시라도 부르려고 했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남편은 가지 말라고 하며 운전도 안 해주고 미칠 지경이었어요. 아픈 배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남편은 그냥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해가 뜨고 드디어 9시가 되었어요. 산부인과 진료 시간에 맞춰서 병원에 가서 증상을 말한 후 바로 검사를 하니 이미 아기가 뱃속에서 심정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임산부가 배가 아프면 새벽이라도 당장 병원에 왔어야지 왜 안 왔냐고 하며 뭐라고 하셨어요. 이를 이 지경까지 만든 남편은 그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보냈습니다. 아기를 보내고 누워있는데 시어머니와 엄마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엄마는 괜찮냐고 하며 제 걱정을 하시는데 시어머니는 손주가 유선되었다는데 병원비만 걱정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역시 그 옆에서 병원비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엄마도 저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손주가 유산이 됐는데 그깟 병원비가 그렇게 걱정되세요? 임서방,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자네 자식이 허망하게 죽었어. 아니, 아기가 죽은 게 왜 우리 아들 잘못이에요? 제대로 품지 못한 전현이 잘못이지.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답니까? 뭐요? 당신 아들이 코인인가 뭔가 거기에 투자만 하지 않았어 봐. 그러면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품었겠지. 코인? 그게 뭔데요? 당신 아들이 코인에 투자해서 거금을 날리는 바람에 우리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이 지경까지 된 거 아니야? 야, 너는 네 남편이 쓸데없는데 투자했으면 그걸 말렸어야지. 안 사람이 돼서 그걸 그냥 뒀어? 하여튼 멍청해서는. 당신 아들이 말도 하지 않는데 우리 딸이 무슨 수로 알고 그걸 말려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이도 유산되었고 하니 그냥 이참에 갈라서요. 둘 이혼시킵시다. 엄마와 시어머니는 제 병실에서 대판 싸웠고 엄마는 이혼을 시키자고 하셨어요. 저 역시 뱃속의 아기가 위험한데도 그깟 몇만 원 되는 진료비 차이가 난다고 진료를 못 보게 한 남편과 더는 같이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일단 친정에서 몸조리 후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마자 이혼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이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주식으로 돈을 불린 것이며 남편에게 넘겼던 저의 월급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 돈을 달라고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연히 안 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혼 소장을 접수 후 저는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엄마와 집에 있는데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예전에 아버지가 보증을 서줬던 큰아버지였습니다. 큰아버지는 엄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며 정말 미안하다고 하며 엄마에게 거액의 돈을 건네셨어요. 상황을 들어보니 큰아버지는 그때 사업하며 빚을 많이 지셔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며 일용직으로 일했고 노숙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모았다고 해요. 겨우 돈을 다 모아서 아버지에게 돈을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빚 보증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듣고 죄책감이 들었고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엄마는 큰아버지의 돈을 받으며 펑펑 울었고 큰아버지는 다 내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미 다 지난 일이니 엄마는 음식이라도 대접하려고 했으나 큰아버지는 도망치듯이 떠나시고 그 뒤로는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 뒤로 저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이력서를 이곳저곳에 넣었어요. 그중 한 곳에서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그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분이 저의 이름을 말하며 혹시 맞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구시길래 제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윤호, 즉 제 남편의 중학교 동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말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 역시 면접 보고 나서 딱히 할 일이 없었기에 알겠다고 하고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남편의 중학교 동창은 자리를 잡자마자 자신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분의 이름은 임동식인데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둘이 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신에게는 없는 아버지가 동식 씨에게는 있다며 질투를 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아버지를 잃은 아픔에 그런 거겠지 했는데 그 도가 점점 심해져서 학교에 동식 씨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동식 씨는 당연히 친구들이 다들 이 말을 믿지 않겠거니 하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 당시 공부도 꽤 잘했고 인기도 많았던 남편이 이야기하니 친구들이 다 믿었고 순식간에 동식 씨는 학교에서 왕따가 되었어요. 동식 씨는 남편에게 제발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거액의 돈을 가져오면 소문이 거짓이라고 말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동식 씨는 잘 사는 집이 아니라서 그런 돈이 없었고 결국 이상한 소문은 사실처럼 되어버렸어요. 동식 씨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해서 전학까지 갔지만
남편은 전학간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괴롭게 했고 결국 동식 씨는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고 대학교까지 다녀서 이 회사를 왔다고 해요. 그 뒤로 동식 씨는 임윤호, 그 이름 세 글자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고 가만두고 싶지 않아서 매일 SNS로 임윤호는 뭐하고 사는지 확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SNS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았고 그러면서 자연히 제 얼굴까지 알게 되어서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혼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실례인 것은 알지만 남편의 실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결혼을 하기는 했었지만 돈만 밝히는 남편에게 증오심을 느끼고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했어요. 우린 임윤호에 대한 분노로 똘똘 뭉쳐 강한 동지애를 느꼈고 다시 연락하기로 약속하며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주말에 다시 만나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보낼 투서를 작성했어요. 동식 씨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던 증거를 바탕으로 글을 썼고 저는 병원에 가지 못해 유산하고 남편이 돈만 밝히며 임신한 제게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낼 것을 강요한 것까지 다 적었습니다. 동식 씨와 제가 그동안 당한 것들을 보기 좋고 깔끔하게 만든 후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곳에 무기명으로 투자를 보냈어요. 또한 이 동네의 맘카페를 포함한 동네 사람들도 운영되고 있는 SNS와 카페 등에 다 가입해서 투서의 내용을 다 올렸습니다. 우리 동네는 정말 좁은 동네라 남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물론 남편 얼굴까지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일주일 후 남편이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렇게 둘이서만 만나면 남편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동식 씨와 함께 나갔어요. 지금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더럽고 비열하게 이렇게 해서 날 말려 죽일 셈이야? 그리고 너네 둘은 어떻게 알게 됐어? 내가 동식 씨랑 어떻게 알든 말든 그건 네 알 바 아니고 너 중학교 때도 아주 꽤 날렸더라? 그런 사람이 나라의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라니 내가 도무지 가만히 보고만 있지 못해서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 어디에서도 고개 못 들고 다녀, 알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나 너네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거야. 임윤호, 벼랑 끝에 몰리니 이제야 얼굴을 보여주네. 허위사실 유포죄 명예훼손?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런다고 사실이 거짓이 되니? 우리 하나도 안 무서워. 정말 네가 이 모든 사실을 지우고 싶으면 돈은 가져와. 네가 좋아하던 그 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줄게. 알겠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왜? 네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고등학교 때 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왕따 되게 해서 나는 고등학교도 자퇴했어. 그랬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돈 가져와봐. 그럼 이 모든 사실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우리가 SNS에 올린 것들도 다 내려줄게. 근데 만약에 안 가져온다? 그러면 이 동네뿐 아니라 전국에 퍼질 수 있도록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알겠니?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울부짖고 저와 동식 씨는 그런 남편을 두고 나왔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동식 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 저에게 같이 나가자길래 우리는 함께 약속 장소로 갔어요. 남편은 가방에 자신이 가진 돈 전부라며 돈 가방을 동식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돈이 참 무섭네. 그래서 네가 고등학교 때도 뭐만 하면 돈을 가져오라고 했나 보다. 이 돈은 내가 아주 좋은 곳에 잘 쓰도록 할게. 이제 나 정말 거지 됐어. 이 돈이 내 전 재산이야. 그러니까 이동식 너는 이제 이 돈 가지고 꺼지고 아린이 너는 이제 이혼 소송 취하해줘. 그냥 같이 살자. 제정신이니?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 너의 그 돈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도 잃어버린 거 생각 안 나? 나 죽어도 너랑 같이 안 살 거야. 이혼 소송은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돈에 미쳐서 살았지만 결국 그 돈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SNS와 카페에 올렸던 글을 다 내리기는 했으나
그래도 여전히 남편은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있어요. 또한 저는 이혼 소송으로 위자료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와 동식 씨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며 마음이 깊어져 연인 사이까지 되고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동식 씨의 집으로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저는 아무래도 결혼도 했고 유산한 적도 있어서 저를 싫어하실 것으로 생각했지만 다행히 시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반기셨어요. 오히려 임윤호 그 싹수 없는 새끼랑 사느라 정말 고생했다고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고 신혼집도 그냥 해주신다고 하며 얼른 상견례 날이나 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상견례 날 친정엄마와 시댁 식구들이 다 모여 있는데 어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오셨더라고요. 이년이 우리 아들은 매장을 시켜놓고 자기는 좋은 남자 만나서 감히 결혼을 하려 그래? 어디 내가 결혼하게 그냥 둘 것 같아?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전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머리를 다 쥐어뜯을 기세로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반대편에 앉아 계신 예비 시어머니를 보더니 저승사자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는 전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뜨거운 차를 그대로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때 쌍코 피 터진 거로는 부족했나 봐. 감히 네가 누구 며느리한테 해코지하려고 예의 없이 상견례 자리까지 찾아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년 같으니라고. 항상 인자하시던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저도 제 예비 남편이 된 동식 씨도 처음 봐서 너무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시어머니가 신혼 때 예비 시아버지의 돈을 보고 접근한 꽃뱀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예비 시아버지는 절대 그 여자에게 넘어가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존재를 알고 나서 그 여자에게 쫓아가 머리채를 붙잡고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꽃뱀 여자가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상견례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두 분은 그곳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하셨고 당연히 저의 예비 시어머니의 완승으로 싸움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상견례 후 초고속으로 결혼식까지 하고 지금 저는 동식 씨와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아주 많이 웃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녁에 출출해서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는데 배달원으로 온 사람이 바로 저의 전 남편 임윤호였어요. 제가 갑자기 웬 배달이냐고 하니 저와 이혼 후에 소문이 퍼지면서 파면당하고 코인으로 전 재산 다 날리고 패가망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은 하고 살아야 하니 오토바이 타고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전 남편은 저와 남편의 얼굴을 보고 쪽팔렸는지 고개를 숙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으니 1,000원이라도 쥐어줄까 했는데 그냥 쌩 가버리더라고요. 돈을 벌기 위해 그토록 아등바등 살았지만 결국 그 돈의 노예가 된 전 남편을 만나 한동안은 제 인생이 암흑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제 짝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도 편해서 그런지 아기까지 생겼어요. 비록 첫 번째 아이는 유산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잘 품어서 건강하게 낳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아이는 절대 돈의 노예처럼 살지 않고 야무지고 똑똑한 아이가 되도록 잘 키워볼 생각이에요. 저 잘할 수 있겠죠? 엄마가 된다는 게 참 좋으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